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대학교 전문위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이제 토론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10분 이내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계 방송. 예, 제 토론문은 여기 나눠드린 자료 6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저는 토론을 크게 총론적으로 제 생각을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발표자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어떤 쟁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총론은 제가 이제 한 3개 정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좀 전에 모두 이사말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회사법 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계 메이저 국가들은 다 있는데 우리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고요. 이거 다 찬성하는데 제가 왜 안 되는가 했더니 이게 좀 정부 기관 간의 어떤 관할법 문제도 있고 이 작업이 크다 보니까 이게 찬성하는데도 이게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 일자리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게 제가 그 66페이지 상단에 썼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은 기업이나 주주에게 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지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반기업 정서는 안 좋다. 이게 잠시 시원할 수는 있어도 이게 결국 원칙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또 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지금 일반적인 회사만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들도 요즘 보시면은 규모가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60만 개, 100만 개까지도 된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소규모 회사들하고 이 대규모 회사들하고는 좀 형식은 주식회사지만은 접근 방법이 저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회사들한테는 좀 이렇게 기반 구조도 심플하게 하고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지만 이 대규모 회사들은 사실은 어떤 이해관계도 많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좀 규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 총론이고요. 강론으로는 67페이지를 보시면요. 요거 다중대표 소송은 지금 50%, 100% 얘기하는데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얘기된 지가 오래됐는데 아마 3년 전에 지금 한 법무부 입장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법무부에서 한 90%로 하면 어떨까요? 이런 정도로 아마 좀 타결을 시작했던 거. 우리 지금 상사법무과장님 보셨지만 전임 상사법무과장님인가 전전임이신가 어떻게는 바뀌니까 그거는 90% 가지고 고민하시면서 국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대신 50%를 하면 이게 자회사 소수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100%를 하게 되면 사실 의미가 줄어든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제는 저는 찬성합니다. 이게 전자투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요게 예타본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 인증서가 있을 텐데 인증서 가지고만 등록을 하면 자기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떠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은 전자투표가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게 잘 될까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이 잘
이렇게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면은 그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는 이게 집중투표제는 뭐 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핵심이 이게 소수주주가 뽑는 이사들을 이사회에 넣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소수주주 보호, 소수자 보호의 어떤 측면하고 연결되는 제도인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집중투표는 이게 정치단체면은 저는 이거 찬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당이나 이런 데는 뭐 비례대표제도 있고 뭐 비례대표제 두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거의 절반 가까이 비례대표 정당 보고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기업 같은 영리 집단은 이게 신속하고 이제 급박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소수 주주가 대표하는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집중투표제는 기업에는 좀 맞지 않는 제도가 아니냐. 그렇다면은 좀 그 원칙은 그렇지만 또 항상 또 예외는 있으니까. 하지만은 이게 기업이 크게 되면은 이게 뭐 요즘 뭐 여성기사제도 나오고 뭐 노동기사제도 나오고 뭐 이게 뭐 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기업이 크게 되면은 이게 기업도 사회의 어떤 속한 제도이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다 그렇게 하자고 하면 어느 정도 반영하는 거는 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집중투표제 원칙은 반대지만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는 대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도입도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인데요. 요거 감사위원은 분리선출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중심이고 감사위원은 맞는데 이제 3%는 우리 3% 우리나라 아마 거의 뭐 유일한지 아니면 아주 특이한 제도인데 이게 3% 복잡하기만 하고 제가 이거 읽으라고 한참 이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3%가 이게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작동하는지는 저는 의문이고요. 오히려 좀 내부에서 제가 봐서는 기업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외관법이나 뭐 금융감독원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작동을 해야지 내부에서 뽑히지도 않는데 자꾸 뭐 이렇게 4% 하면 소수주주가 하시는 분이 들어가는 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냐? 근데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 이거 다 반대하고 왜냐하면 3% 없애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대표 소송은 찬성하고요. 자기소식 처분은 이것도 계속 같은 얘기인데 이게 2009년도 그 상법에 들어올 때 신주인수권 준용하는 걸로 원래 하다가 이제 국회 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하도 이제 경제단체에서 이거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는 준용 규정을 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서 요거는 정책적으로 또 결국은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M&A 이거 방어수단인데요. 요게 이제 저는 뭐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원칙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공격도 자유롭게 하고 방어도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어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이사회가 현재 경영진이 잡고 있는 이사회가 자기 편을 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건데 지금 김지평 변호사님은 미국 제도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포지션필 같은 것도 다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유럽은 그냥 지분대로 결정하자라고 하는 게 유럽 입장이고요. 이사회는 좀 가만히 있어라. 요즘 월드컵 하는데 심판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골 넣고 하는 문제지 왜 심판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하냐. 이게 이제 유럽식 제도인데 제가 이걸 뭐 교수하고 뭐 오래 한 10년 넘게 하면서 그 수업 시간에 뭐 학생들 보고 발표시켜가지고 마지막에 찬성과 반대를 손들어 보라고 하면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뭐 어떤 게 옳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것도 고민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이제 가중대표 소송의 90%를 제안을 하셨는데, 가중대표 소송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법익의 공유입니다. 90%든 50%든 어떻게 남은 회사에 감나라 백나라 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구분해가지고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100%라면 뭐 모회사밖에 주주가 없으니까 그 가중대표 모회사 주주들에게 뭐 소송을 준다 하지만 10%라도 있으면 있는 사람들이 자기 회사 책임지면 되지 어떻게 모회사 주주들이 나서야 되나 그게 무슨 논리인지 저는 그게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강강윤 프리스님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한국만 이런 제도를 꼭 둬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나는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주의 처분 제한이 일본, 영국 다 김진수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했는데 이 나라들은 신주 인수권이 없어요. 주주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신주 인수권도 있고 또 이것도 절차에 따라 해라. 신주 인수 절차에 따라 해라. 이게 무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분들은 계속 이런 얘기 하시는데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법적 독립이라는 건 뭔지 도대체 그 신주 인수권은 뭔지 신주 인수권 주면서 이런 나라들은 신주 인수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주 발행 절차에 따라 해라. 이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 신주 인수권도 주면서 또 이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실은 이제 순서에 따르면 우리 박성훈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제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례로 유한일 본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유한일입니다. 저는 그 산업적 측면에서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특히 교육권 방어 장치 관련해서 보완 설명하는 식으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경영권 저희가 생각하는 건 기업 경영자가 지분을 갖고 경영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양한 제한들이 있다면 저희는 그걸 경영권의 규제다라고 그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경영권 규제가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투자나 고용에 상당히 부작용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제조업 기반입니다. 제조업 그 비중이 우리나라 그 산출액,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48%되고 GDP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한 29% 정도 됩니다. 그 우리나라가 OECD 전체 중에 제조업 기반이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는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중에도 조선,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이런 대규모 장치 산업들이 우리나라 산업의 아주 중점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장치 산업의 특징은 어떤 공정을 개선하거나 신규 투자를 할 때 대규모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증설한번 하면 보통 2, 3조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15년에 반도체 생산 라인을 증설했는데 15조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6, 7천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대규모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경영권이 안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게 막 그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투자는 엄청난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경영권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이런 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거고 결국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전체가 낙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도한 경영권 규제는 이런 기업의 어떤 활동을 저하시키고 나아가서는 산업 경쟁력 전체를 깎아먹는 그런 결과를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지펀드 관련된 건데요.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투자 지분 규제가 거의 철폐가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IMF 직전에 우리나라 외국인 지분, 상장사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지분이 한 13% 정도 됐었는데 1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37.2% 정도 됐습니다. 거의 뭐 한 3배 정도, 3배, 4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우리 시장에 한 30-4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량 기업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52.7%, 하이닉스는 50.4%, 현대차 44.7%. 대체로 과반수 이상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기업들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외국인 지분들이 다 헤지펀드는 아닙니다. 뭐 상당 부분 헤지펀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헤지펀드라는 게 특징이 단기 차익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그 기업의 어떤 경영을 개선을 해가지고 차익을 노려서 차익을 먹고 나가는 그나마 중기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 헤지펀드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순식간에 경영부를 압박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단기 차익을 노리고 빠져나가 버리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단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헤지펀드가 많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기업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기업들은 경영권 보호 장치도 없고 지분도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그나마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헤지펀드에 엄청난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업들은 헤지펀드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나. 지금도 뭐 그러고 있지만 향후에 더 이런 부분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지금 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가지 발표 자료에 나왔지만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그 정도 방법밖에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이라면 결국 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아무런 권한이나 권리가 없는 자기 주식을 사장시켜버립니다. 회사 내 보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돈들이 결국에는 기업의 투자나 고용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결국 모든 돈들이 자기 주식 경영권 방어하면서 자기 주식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어 버리는 그런 이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많습니다. 참고로 엘리엇 펀드 관련된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리테일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엘리엇 인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해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전략적 투자나 장기적인 성장 이런 것도 물론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 배당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배당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많고 이사회 할 때마다 총회 할 때마다 배당 요구가 굉장히 셉니다. 참고로 그 표에 보시면 2010년 기준으로 시설 투자가 43조 8천억에서 2016년 기준으로 13조 9천억 정도로 시설 투자는 68.2% 이렇게 줄어든 반면 외국인 배당금은 동기간 동안에 4조 3천억에서 8조 7천억으로 102%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만큼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의 어떤 배당금 압력, 배당금 요구 이런 게 늘어나니까 결국 그만큼 우리 기업들은 사실 산해유보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 배당으로 많이 빠져나가 버리는 성장의 동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경영권 규제 현황을 좀 보시면 아까 그 권정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경영권 적대적 M&A 시장에 있어서 그 세계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공격자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IMF 외환위기에 외자 유출 목적 차원에서 어떤 적대적 M&A 이런 걸 좀 강화시키자 뭐 M&A 활성화 방안들이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주식 대량 주도 제한을 폐지했다든가 외국인 주식 취득 한도를 폐지했다든가 여러 가지 경영권 적대적 M&A 공격 제도는 많이 도입됐는데 결국 방어 제도는 자사주 취득 한도 폐지하는 정도 이 정도에 그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방어 제도는 자사주 취득하는 정도에서 항상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대다수 국가들은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표에 보시면 G7 국가들 보면
차등요건 같은 경우는 독일 빼놓고는 다 도입을 하고 있고, 황금주 같은 경우도 캐나다 빼고는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은 그 경영권 방어 장치들을 다양하게 도입을 시켜서 경영자들이 다양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제도들도 상당히 치우쳐져 있는데 반면에 상법 개정안들이 지금 좀 보면은 20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금년 5월 말까지 한 21건 정도가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중에 17건 정도는 경영권을 규제하는, 경영권을 억제하는 그런 제도를 담고 있고 한 4건 정도만 보호장치를 조금 담고 있습니다. 뭐 주총의결권 요건 완화나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는 몇 가지 법안이 있지만 대체로 다중대표 소송 집중투표제 도입, 뭐 여러 가지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경영권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법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업 활력을 좀 회복시키도록 경영권 활성화 방안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경영 판단 원칙을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 제고 차원에서도 경영 판단 원칙을 도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이 지수가 OECD 34개국 중에서 23위 정도로 최고의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다양한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경영 판단 원칙 도입이 필요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임죄 규정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수적 경영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경영 판단 원칙이 필요하고요. 경영권 보호 장치 관련해서 차등요건도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시장에서의 M&A 시장에서의 무기 평등, 균등한 무기 평등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만 지금 이런 부분이 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도 차등요건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벤처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도 지금 차등요건이 필요한데요. 벤처 기업들은 사실 외부 자금을 수혈을 해가지고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데 경영권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자금 수혈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 벤처 기업 중에서 3년을 넘기는 케이스가 우리나라는 한 38% 정도 되는데 스웨덴 75%, 미국 60%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조기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등요건 경영권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외국의 대부분 IT 기업들도 이런 부분을 차등요건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저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이번 상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헤지펀드의 공익이 너무나 취약하다고 하는 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만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 빨리 좀 해소해야 된다는 말씀, 그 다음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했다는 말씀, 아주 좋은 말씀,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실은 여러분이 박성훈 법무과장님, 상사법무과장님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어 가지고 이 코를 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그러면 우리 박 과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고 초청해주신 김종석 의원님과 윤상국 의원님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한반도 선진화재단 관계자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종석 의원님과 김지평 부변호사님께 발표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최근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다양한 선법 개정이 제출되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와 기업의 재무성 존중 및 경쟁력 강화 사이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 여러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국회에서의 논의 상황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법무부, 정부가 법률 개정에 관여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제출해서 오는 위원안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이제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상법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그 실력도 좋으시고 많이 알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미처 저희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제출할 틈도 주지 않으시고 이미 다 중요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투자의 방법, 기존에 이제 의원님께서 제출해 놓으신 그 의원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도입이 가능할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중심으로 지금 법무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에 오시기 전에 다들 그 법무부 입장에 대해서는 뭐 비공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고 그걸 전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법무부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이게 법사위 의원님들께 이제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통상 이제 법률 진행 절차를 보면 이제 법무부에서 어떤 그 의원님들 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신중 검토를 의견,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저희가 뭐 완곡하기 때문에 신중 검토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은 좀 그대로 통과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저희가 뭐 이견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뭐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뭐 이러이러한 점에서 뭐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의견이 드리면 일단은 커트되지는 않습니다. 국회 논의 단계에서 커트되지는 않고 이제 논의를 하시는 거고요, 의원님들께서.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과 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거기 이제 서로 토론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그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법률안도 이제 확정되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청사법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주로 그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먼저 의견을 낸 거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그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정개표 소득 도입 관련해서는 일단 뭐 아예 도입하지 말자는 그런 반대론도 있지만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러니까 장점이 더 많아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부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도입을 했을 때 어떤 범위로 도입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의원안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제출된 것은 50% 자유사인 경우 이게 가장 많이 제출이 돼 있고 최희대 의원님이나 오해천 의원님 같은 경우는 30% 안도 제출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토론회를 주관하신 윤상직 의원님께서는 100% 안도 제출해 놓으셨고 이제 여기서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100% 안으로 갈 경우에는 이 한 주만 주식을 처분을 해버려도 보호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한 주만 처분을 해버려도 좀 가중대표 소송 자체가 공세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일본에서는 100%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고 또 일본하고 저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일본은 단독 주주권입니다. 소수 주권이 아니라 그런 점 때문에 100%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서 100%한 문제가 있다고 싶어서 좀 그렇고 또 30% 안으로 해버리면 지나치게 광범하게 적용될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의원안 중에서는 50%가 제 적용하겠다고 싶어서 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기타 가중대표 소송 관련되는 세세한 요건으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사소한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현명하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집중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투표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회에서는 집중투표를 하지 말자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님께서도 집중투표제는 필요한 제도다. 다만 이제 다른 제도와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해보면서 도입하는 게 어떻게 되냐는 정도로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집중투표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반감이나 거부감은 없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고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민주화도 이제 어찌 보면 그러니까 투표랑 관계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주주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결국 회사 운영에 주주들의 뜻이 보다 많이 반영되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그 IT 기술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전자투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도 지난 3월달에 예탁결정 방문해서 직접 그 전자투표제 시연도 한번 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간편하고 좋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섀도우 보팅 폐지와 관련해서도 이 전자투표제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섀도우 보팅이 폐지돼서 좀 소규모 상강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견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감사 3% 리스크 적용되는 감사나 감사위원 선수에 있어서 애로가 많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이번에 좀 감사 선임이 어려웠던 회사들 중에서 전자투표제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좀 있었고 좀 아쉬운 점이 남는데 이게 지금 전자투표제는 그 회사들이 원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임의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전자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도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고 장점이 많다. 그래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그렇게 법무부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해서는 이제 각계 의견이 다양한데요. 다양합니다.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상황이 맞물려서 도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상법상 정관에서 별도의 배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중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투표는 이제 원칙적 실시입니다. 지금 현행상법으로도. 다만 이제 정관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집중투표를 안 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은 정관의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을 두어서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파악해본 바로는 2017년 4월 기준으로 해서는 국가주권 시장 중에서는 7.4%만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코스닥 상장회사 중에서는 4.2%만 집중투표제를 실시한다는 건 꼭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제도상으로 할 수 있게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도 이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하자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도만 만들어져 있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여건이 갖춰진 회사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또 아예 또 이 우리나라에서 사문화되어 있는 이런 제도는 아니어서 이거를 좀 의무화시키는 게 어떨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일부 대기업 집단 지배주의 과도한 지배력 유지 강화에 따른 소유 지배구의 괴리 현상 등 기업 지배구를 진행해서 외국과 다른 특징이 존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부인하시면 뭐라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가 되면 이런 이 사회 구성을 다양화해서 경영 투명성 제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근거로 이제 법무부에서는 특별히 반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으로 국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할지 말지 만약 한다면 이제 몇 명에 대해서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는 감사위원 1인에 대해서 분리선출하는 게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그 상장회사 중에서 규모가 큰 회사에 대해서 적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 그 감사위원 선출 방식을 보면 이사들을 먼저 선출한 후에 그 이사 중 감사위원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서 감사위원 전원을 지배주주 옹호 세력으로 선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 일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논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을 하고 소수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 분리선출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지만 이걸 또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해버리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 대해서 그것도 1인만 하는 게 어떻게 하는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님들께서 협력이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주인수 선택권과 차등교육권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제 그 신주인수 선택권 도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대적 M&A 방어 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기업 역량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저비용, 고유익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신주인수권 도입이 무능한 경영기능 교체를 어렵게 하고 대주주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등 기업의 지배구조 및 경영 건전성 개선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을 현재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중원의 입장이고요. 차등 의결권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거는 일주일 의결권 원칙의 예외입니다. 이 예외이고 또 그로 인해서 복수의 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해져서 지배구조 외국 우려도 매우 강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지금 현재로 폐지하거나 규제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비상시가 아닌 평상시에도 이게 폭넓게 활용이 되버리면 또 그로 인한 또 남의 우려가 크다라는 또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도입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해 연구 검토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고귀한 고견을 청취를 해서 이제 향후에도 이 여러 제도의 정책과 관련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제 저희 의견을 잘 검토해 주셔서 좀 적절한 내용의 결과물을 검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 법무부의 방침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중대표 구성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것은 아까 우리 김홍기 교수님 많이 훨씬 낫네요. 90%의 저를 인정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중투표도 의무화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미국에서는 5개 주말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감사님 플리스님도 신중하기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우리나라 미래를 살리는 길인지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윤 의원님 잠깐 말씀하시려니까 갑자기 예, 아직 토론이 덜 끝났습니다만 저도 처음이 있어가지고 잠깐 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가 김용국 의원 메모한 것 중에서 제가 아마 보니까 제가 법원수위에서 이야기한 걸 다른 점이 있어서 우리 아마 박수홍 교수님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적 소송제는 저는 두 가지 조건을 따라서 하자. 100%가 그다음 법원에 인가를 받아서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다중대표 소송제 자체를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럼 다중대표 소송제가 전혀 필요가 없느냐. 이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지금 한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고리 오일고기 폐이체 공사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했잖아요. 이런 거 정부가 앞으로 공개 부분에서 부당한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사기를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꼭히 이거를 갖다가 도입을 대체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조건은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다중대표 소송제는 제가 제출한 법안에는 100% 지분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법원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집중투표제는 저는 아직 동의해 본 적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혹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사님께서 그렇죠. 메모가 있죠. 전자투표제는 제가 서면투표제를 하든 전자투표제를 하든 그거는 벌터너티브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 또 전자투표제는 이미 이제 선거도 우리가 왜 경선 일부 다 전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특히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지금 의결권 지금 주청에서 지금 이제 의결 관련해서 조건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또 전자투표제가 있으면 좀 더 부담을 줄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은 이제 감소형 분리 선출제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 부분은 너무 빠르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사실은 정말 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집중투표제는 당연히 우리 헌법에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건 엄화된 규정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범화시키는 부분은 이거는 과도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배구조 자체를 위협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논의되고 있는 아이디어를 다 냈습니다. 내고 나서 그거는 우리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좀 자의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아마 경영권 방어 장치들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과장님께서는 윤 의원님 말씀 잘 좀 참조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이게 안상희 본부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지배연구소 안상희 본부장이고요. 예상했던 순서가 앞에부터 집행한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희 대신지배연구소는 이제 상장기업들 주주총회 안건이 올라오면 기관 투자자,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의결권 전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 한 20여 년 기업 분석하는 NR 출신이고, 그러면서 이제 운용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보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행 그 지배구조와 관련된 그 법률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주주권익 훼손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었을 때 주주총회 현장에서 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에 대한 현황 저희가 좀 파악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그로 인해서 이 금융권 시장에서의 주주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는 거를 저희가 이제 지금 많은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런 법적인 수준의 접근이 아니라 이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번 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아마 기존에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뒤에 오신 내용 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좀 그 금융권 밑단에 있는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지배구조가 이렇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준비된 페이지를 나눠진 자료에 76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건 결론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지배구조 특히 이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일반 주주의 주주권, 그리고 정상 기업의 경영권 보호 이런 것들이 좀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궁극적으로 기업의 기업 가치, 주주 가치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보면 저희 사실 지금까지 실무를 하면 느껴왔던 금융권에 대한 주주 가치나 이런 시장 가치를 봤을 때 그 두 가지 요소가 좀 밸런싱 되지 않으면 한쪽을 기울어지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한쪽을 손해를 본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페이지로 보면 이제 76, 7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 많은 연구가 많아서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건 이제 과연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업한테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상적인 지배구조 모델이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그동안에 지나왔던 한국 기업 역사는 기업같이 70년 안팎인 것 같은데 수백 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던 다른 나라 국가를 비교해 보면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지배구조 모델은
있었다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오늘 논의하는 과정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선 이 페이지를 좀 보시면 되면 77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 시간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의견을 좀 제가 받았습니다만 이건 저희 대신 지도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저희 의견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그 전자투표안에서는 이제 앞서 저희 쪽에 공무원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찬성할 쪽 의견을 나눠서 저희도 역시 이쪽 부분은 찬성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이 감사위원 분리선출권은 글쎄 물론 저희가 바라보는 이 분리선출권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안건이 이제 감사위원들 3명을 전부 다 분리선출권에서 1명을 주는 거고 만약에 이것마저도 사실은 좀 기업 쪽에서 어떤 경영권 보호 측면에서 좀 부담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밑에 써놨습니다만 이 사회이사 불선출할 때 1명을 불선출할 때 그 의결권 제한을 한해 지금 3%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보면 논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3%에 몰입돼 있어서 모든 걸 다 그렇게 부담된다고 보면 이렇게 감사위원 불선출할 때 뭐 한 분이든 뭐 두 분이든 뭐 하게 됐을 때 그런 이제 최대주 지분율 어떤 의견 제한에 대한 숫자 넘버는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 집중 투표제는 저희가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내부적으로도 딱 답을 내지 못한 부분이 합니다. 근데 집중 투표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좀 상당히 잘 아시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른 안건들하고 많이 부딪혔을 때 상당히 그 파급적인 게 너무 커서 이런 부분은 앞서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방어적인 수단이 좀 같이 도입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80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금융권 시장에서 이 주주 권역과 관련해서 기관 투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사를 했고 그게 금융권의 어떤 기업까지 어떻게 반영되는지 부분을 위한 통계 수준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국내 그 10대 내지 26대 그룹의 그 집중 투표제 부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앞서 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20대 그룹에서 전체 계열사 1170개 중에서 집중 투표제가 도입된 기업은 339개나 도입이 됐습니다. 사실. 근데 시행을 한 기업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그룹의 계열사 중에.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것은 전자투표도 마찬가지로 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도입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 부분은 여전히 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는 않은 그런 통계인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국민연금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의료권 행사에 대한 트렌드입니다. 이 봤더니 이제 2015년도에 전체 안건에 대해서 9.2% 정도 반대를 주주원이 회선이나 우려 때문에 반대를 했겠죠. 그 9.2% 정도 반대했던 게 금년도에 나온 걸 보면 한 16.9%가 나옵니다. 상당히 적지 않은 수준으로 나오는데 대부분 다 안건 회사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주주권익에 대한 우려를 이제 반대하는 건 많다. 그래서 결국 국민연금이 이렇게 할 정도면 사실은 기타 국민연금 자금을 갖다 아웃소싱하는 기관 공사들도 보면 그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는데 일단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도 보면 사실은 이번에 그 금년도 했을 때 주주 안건 반대율이 한 4.4%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비하면 상당히 적죠. 하지만도 트렌드를 보면 좀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주 권익과 관련된 특히 주주 훼손과 관련돼서 이런 기관 투자자 시장 감시는 저희가 사실은 좀 느끼는 것처럼 좀 더 느낌 더 많이 좀 더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뭐 하나 있냐면 이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주총 안건을 많이 반대했던 주요 운용사 20개 중에서 그 상위 10개 운용사들의 펀드 수익률과 반대를 갖게 했던 하위 펀드 10개 수익률 비교해 본 건데 이 점선에 있는 것은 이제 그 평균치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게 뭐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는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좀
그 의한 반대율과 펀드 수익이 조금 약간 연관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통계적으로 좀 준비해왔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이제 최근에 한번 지난달에 뜨겁게 달구었던 현대 모비스 분할합병 승인권에 대한 건입니다. 실제로 이게 굳이 어떤 상법 개정을 지금 관련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이제 이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가 얼마만큼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시장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지배구조 변화의 결국은 상법 개정과도 많이 관련이 있어서 잠깐 참고치 한번 자료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대 모비스가 그 이사의 결의를 통해 합병 결의를 했던 게 3월 28일이고 합병 취소를 한 게 5월 21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한번 그 현대 모비스의 어떤 주가 트렌드를 보면 좀 많이 트렌드 자체에 많이 빠져있는 수준을 보이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기업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3월 28일 분할합병 공시했을 때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현대 모비스에 대한 그 12개월 동안의 EPS 주당 순이익에 대한 실적 전망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 이 합병 분할권이 그 섹터 애널리스트에 바라봤을 때 조금은 좀 이제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 해외에 있는 의견 장사, 국내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의견이 좀 안 좋게 나왔던 것들 이런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주주가치 형성 우려가 있어서 실제 주총에서 부결이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회사가 제안한 안건 중에서 부결이 되는 안건들이 한 1.4%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보면 이제 실제 주총 현장에서 부결되는 거죠. 보팅을 해서 정말 이건 이제 주주 제안 부결이 아니라 회사 제안 부결만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숫자의 비율은 아닙니다만 트렌드 자체는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여서 그래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회사가 제안했던 안건이 부결한 회사들의 특히 큰 기업, 코스피에 속해 있는 기업들 것만 따로 저희가 그 코스피 대비 부결한 시점에서의 그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간의 코스피 대비해서 누적 총합 수익률 계산을 쭉 해봤더니 이 앞서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81페이지죠.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시장 어떤 그 비에 같이 좀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런 주주권익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어떤 표로서 내지는 어떤 주주가치 어떤 가치로서의 평가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지배구조 관련된 상법 개정안도 이런 걸 좀 저희가 좀 많이 좀 염두를 해주고 좀 진행됐습니다. 저희 같은 신호다 입장에서 보면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좀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끝 페이지만 잠깐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인 것 같고요. 국내 기업 지배구조를 조사를 한 해외 쪽의 조사한 걸 제가 테이블로 그려본 건데 그 효과적 이사회라는 부분과 이 한국의 주주권리 보호 수준과의 이 관계를 점을 찍어본 겁니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봐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이사회가 모든 걸 다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테이블 그래프는 뭐냐면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그 PER이라고 하는 것과 PBR이라고 하는 밸류에이션이 위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저희가 지금 그 점선이 평균치인데 낮게 위치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저희가 지배구조 개선이 좀 되면 이런 밸류에이션을 좀 적정하게 기업들이 평가를 받고 이런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 모든 혜택이 일부 주주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전체 주주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구조 관련한 상법 개정하는 부분들의 방향성이 어떤 이제 그 금융권에 있는 결국은 이 주주권이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라는 바람을 잠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상기 본부장님께서 일반 주주의 주주권과 정상 기업의 경영권 보호의 균형, 또 의결권 제도 강화
그런 것을 제안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의결권 행사 문제, 기관들의 의결권 행사 문제하고 또 사회이사의 독립성까지 아주 통계적인 분석을 제공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상장에서 협의회 정우영 전무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상장에서 협의회 정우영입니다. 오늘 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김종석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권정호 교수님하고 김지평 변호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건의는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두 분 발제에 반대하거나 이해를 다 그럴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개별적인 건 말씀드리기 전에 기업 지배구조를 좀 개편해서 기업 활력을 높이자, 제고하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대주주의 책임 경영을 좀 강화하고 또 경영진과 이사회 주주 간의 관계를 최적화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게 근본 목적이다라는 것을 먼저 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고 결국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 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화를 이루었으면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그 두 번째는 다들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이런 OECD의 그 기업 지배구조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라는 것이 그 각 나라의 문화라든지 법, 정치, 노동 모든 환경들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범위를 한정해서 보면 결국은 지금 나오고 있는 지배구조에 관한 많은 그 개정안들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등등 나오는 것을 보면 일부의 총수 일가나 또는 재벌들의 일탈행위, 불법행위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지배구조와 연결을 시키고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키려다 보니까 자꾸 좀 무리한 그러한 남들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상장회사 특례도 따로 있지만 결국은 상법은 특히 회사법은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다 적용되는 일반법이고 가장 보편적인 법이기 때문에 상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특정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접근을 시작하게 되면 사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데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회사 이사회가 결국은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결국은 다 기업의 발전,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그러한 것에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성관주의 의무나 또는 충실의무 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정호 교수님께서는 이제 기업 지배구조 말씀하셨고 김지평 변호사님께서는 경영권 방어인데 아까 경영권 방어 관련해서는 우리 유한익 본부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중대표 소송 부분인데 일본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말씀하셔서 잘 아시겠고 또 미국은 판례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대표 소송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일본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은 판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실체로 볼 수밖에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법인격이 다른 회사인데 법인격이 다른 회사의 주주가 다른 법인격에 대해서 과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입니다. 전자투표제 굉장히 편리합니다. 정말 편리하고 모바일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 자료에 95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2018년도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전자투표가 편리한 건 알지만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참여를 안 하니까 이거는 그 아무리 편리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금년에 전자투표를 하게 한 이유는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주총일 분산하고 이렇게 하면 감사나 또는 감사위원 선임하지 못해도 관리 종목이나 상당 폐지는 안 시키겠다라고 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의 통계를 보시면 작년 통계로만 봐도 주식수 기준으로는 전자투표가 2.1%, 전자위임장이 0.1%, 주주수를 기준으로 하면 더 적습니다. 작년에 0.2%고 전자위임장은 0.002%입니다. 행사율. 그래서 금년에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나 또는 증권 유관단체, 예탁원이나 저희 이게 다 포함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TV 광고도 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참여를 좀 하시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보다는 많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현장 주주총회보다는 좀 현장 주주총회가 좀 잘 안 되니까 전자주주총회나 또는 전자투표 이런 것을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미 서면 투표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전자투표와의 상충 문제. 결국은 전자투표는 지금 현재는 주총일 전일 오후 5시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요건을 좀 어겼다든지 또는 전자투표 했는데 또 현장 투표에 가서 다 조사를 합니다만 또 투표를 했다든지 이럴 때 이제 중복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는 반드시 나오는 것이 주총의 유효성 문제를 따져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전자투표의 마감 기한, 시스템 결함 시에 총회 결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전자투표를 도입을 하게 되면 같이 그런 보완책도 마련을 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투표제도는 미국에서는 22개 주에서 의무화를 했었지만 50년대 이후에 기업의 자율화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고 일본은 50년도에 집중투표제를 도입을 했지만 소수주들의 어떤 요구 사례가 빈발하고 부작용이 커져서 74년도 삼법 개정으로 자율화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중투표를 빌미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고가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생겨서 자율로 전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집중투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칠레와 러시아 정도만 집중투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입니다. 이 분리선출을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제 감사선임제 3%를 제한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주주라고 해서 합산, 개별해서 3%로 제한을 받고 있는데 분리선출을 하게 되면 그렇게 선임된 감사위원이 이사회 멤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과연 이제 그 이사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돌아갈 수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다 이제 그만 두고 제가 이 경영권 방어제도에 대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등의 개근 제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거의 장점, 단점만 좀 말씀을 하시는데 꼭 하지 않는 얘기가 뭐냐면 기존에 이미 다 아시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들으면 차등의 개근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나 정의선 부회장이 계속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기존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이 제도를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다시 발행해야 되니까 이미 나가 있는 주식 다 회수해서 다시 맞게 다시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차등의 개권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비상장회사 또는 신설회사, 벤처기업들을 위해서 차등의 개권 제도를 도입을 해서 벤처기업이 내가 창업을 해서 주식을 100% 가지고 있다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법은 딱 두 가지죠. 자본시장에 상장을 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 받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상장을 하면 내 지분이 떨어지고 그러면 내 경영권이 침해받고 내가 의도한 대로 회사를 경영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벤처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등의 개권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존 상장회사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 하나 좀 추가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총 결의 요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많이 하셨는데요. 주총 결의 요건 금년에 주총에서 주총이 불발된 회사가 5.5%입니다. 99개.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정기주총에서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이 어려운 회사는 금년에 99개였는데 내년에는 209개입니다. 그리고 2020년대 후년에는 232개입니다. 그럼 금년에는 왜 99개밖에 안 되느냐? 금년에 섀도우버튼 제도가 폐지가 되니까 작년 11월, 12월에 땡겨서 주총을 다 했습니다. 한 80개 회사.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이 통계상으로는 적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적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없다.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미리 앞당겨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적을 수밖에 없었고 내년과 내후년은 마찬가지 200개, 2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다른 주식 총수의 4분의 1 요건 등등 이런 걸 맞추려면 지금도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원님들께서 또 교수님들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상가법무과장님께서 좀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지금 굉장히 높은 비율로 되고 있으니까 해외 사례를 좀 많이 참고해서 좀 많이 완화를 좀 시켜주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그 한국에서 상장회사 협의회가 기업의 애로를 가장 잘 파악하는 그리고 그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정용 박사께서 기업의 애로를 아주 정확하게 대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만 역착을 받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석훈 교수님께서 한 교수님은 특히 이제 최근에 비즈니스 범죄에 관한 연구가 책을 또 쓰면서 워낙 검사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기업 범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이 기업 지배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주주들이나 근로자들이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 지배 구조 문제를 우리가 풀어감에 있어서는 국민들이나 근로자들의 박수 소리를 의식할 것은 아니다. 뭘 바라봐야 되느냐? 첫째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 건전한 투자를, 둘째는 유능한 경영자가 얼마나 모일 수 있는 제도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경영자의 부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견제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제도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법무부의 개정 의견은 이 경영의 투명성에만 너무 중시를 해서 이 효율성과의 균형을 어느 정도 상실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두 분의 발표의 내용상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제 의견과 질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를 102페이지 이하에 뭐 상세한 건 있으니까 시간도 없고 해서 이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중대표 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해서 이 법무부 개정 의견은 모자와 회사 관계에서 인정하자 50% 초과 범위 내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미 말씀했듯이 일본의 경우에는 완전 모자 회사 관계에서 인정하고 있고 미국 판례에서도 완전 모자 회사 관계거나 아니면 모자 회사가 법인격이 형용화된 상태 또는 경영진이 동일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회사에 대한 다른 소액주주가 있다면 자회사 경영진에 의한 자회사의 피해 구제는 그 소액주주에 의한 대표 소송으로서 가능해서 제도상 공백이 없다는 점, 또 이 대표 소송 제도가 자회사의 독립적 경영을 위축시키거나 남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이제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 의견은 이제 완전 모회사 관계에서만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발표자님도 그렇고 법무부의 의견도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못하고 모자회사 관계로까지 확대해야 되는 이유를 지배회사가 일주라도 한 주라도 타인 소유로 위장하는 경우에 남용 우려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위장이라든가 남용이라든가 이런 걸 법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이 원고 적격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법원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과연 위장하는 것인지 남용하는 것인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모자회사 관계까지 확대하자 이거는 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둘째, 주주대표 소송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선 첫째, 회사가 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소하지 않는 이유를 통지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거는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원래 이 주주가 대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제소 청구를 하는 것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원래 권리자가 회사고 권리자로서 당사자 적격을 가진 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그 원래의 권리자에게 제소 기회를 주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나아가서 통지 의무, 제소하지 않는 통지 의무까지 주주에게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또 회사 합병 시 원고 적격을 상실한 주주에게 계속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것이 이 민사소송상의 당사자 적격 제도와 정합성이 있는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세 번째, 주주 전체에 대한 대표 소송을 통지 공고하고 주주들의 소송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 요거는 이 주주의 대표 소송이 원래의 권리자인 그 회사를 대신해서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고 회사나 대표 주주가 이미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이상 다른 주주는 그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법적 이해관계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소송 고지와 소송 참가 제도에 관한 민사소송 법리와 정합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찬성을 하시고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에 대해서 이 법무부 개정 의견은 대규모 상장 회사의 경우에만 이제 의무화하자. 그 이유로서 이제 이사회의 투명성 제고, 또 소액 주주의 이익 보호를 기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발표자께서도 이사는 회사 전체 발표자께서는 이제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이사는 회사 전체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화 규정이
의무화 제도가 소액주주 이익보호에는 미흡하면서 오히려 이사회를 분란의 장으로 만들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중투표제가 회사 경영진 구성에 있어서 이 대주주는 지분 가치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소액주주는 지분 가치만큼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회의나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회의 문화 아래에서 이런 순기능보다 이질적 이사회 구성으로 인한 이사회의 형식화, 또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경영 효율성 저하, 경영 정보의 유출, 이런 역기능의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이를 회사 선택에 맡기자는 발표자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런 집중투표제의 경영 비효율성 폐단은 아까 이제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를 폐지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서 현재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의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사 경영의 효율성 제고나 투자 유치를 위한 회사의 선택은 자본 다수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저는 현행 상법 542조의 7 3항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변경이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3% 초과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오히려 폐지하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에 대해서 법무부 개정의견은 위원 중 1명 이상을 분리선출하자는 의견이신데요.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의 그 초과 의결권 제한 입법례는 외국에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권 문제와 직결되므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 여부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발표자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 감사위원 선임 문제는 경영진 구성의 문제니까 회사 경영의 효율성 확보를 보다 중시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을 적용한다는 자체가 기업의 무한 경쟁 시대에 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시대착오적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 등 지배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은 이를 위해서 많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이사 감사위원회 경우에는 주요 주주 등 결격 사유를 두고 있고요. 사회이사인 감사위원회 경우에는 사회이사 결격 사유의 제한을 받고 있고 그 선임 이런 제도 제한이 있는데 선임 해임 시까지 의결권 제한을 추가해서 규제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 선임 해임 시 재벌 등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주주에 한해서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최대 주주 3% 룰을 적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그 상법 542조의 12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사회이사 아닌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에만 최대 주주에 한해서 최대 주주 3% 룰이 적용될 뿐 그 외 주주에게는 일반 3% 룰도 적용되지 않는 걸로 해석해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수 의견에는 적용 철회 입장이 있습니다만 김홍기 교수님도 저와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에 모든 주주에 대해서 일반 3% 룰을 적용시키는 그 사항은 폐지하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감사 담당자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차라리 이 대규모 상장 회사의 경우에도 감사위원 제도를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독립성이 보장되는 선임 시 독립성이 보장되는 일반 감사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함이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자기주식 처분 제한과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에 관해서 발표자께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이 경영권 방어수단과 함께 도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원래 이게 2011년
상법 개정 당시 자기 주식 처분 제한을 자유화시키면서 이 포이즌 피를 비롯한 경영권 방어 수단에 관한 논의도 함께 논의가 됐었지만 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 자기 주식 취득과 처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이유로 이 포이즌 필과 같은 원래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니까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현행 회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이죠. 드는 현행 자기주식 취득 처분 제도보다는 저비용이면서 효과가 확실한 포이즌 필과 같은 제도가 효율적이라는 점에서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어 수단이 경영진으로 하여금 경영 성과를 불문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능한 경영자의 등장을 초래하고 장기 투자의 요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권을 가진 주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회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제도 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경영판단 원칙의 명문화에 대해서 아까 토론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발표자께서는 현재 경영자에 대한 책임 추궁 제도가 미흡하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주주대표 소송 제도는 완전 모자 회사의 경우 외에는 경영진에 대한 민사 책임 추궁 수단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기업 경영에 관심이 없는 전매 차익에만 관심 있는 주주가 많고 또 이 지배주주가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활용이 많이 안 되는 것이 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경영진의 임무위배 행위에 대해서 배임죄란 형사 책임을 부과하고 실무에서도 배임죄를 위헌범으로 해석하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등으로 인해서 경영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임죄의 무죄율은 일반 범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방만한 배임죄 우율로부터 경영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영 판단 문제가 함부로 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모험적 경영 활동이 필요한데 그걸 못하게 되고요. 또 우수한 경영자가 회사를 맡게 되는 것을 가로막게 되는 그런 폐단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미국 판례법에서 발언해서 독일 주식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영 판단 원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영 판단 원칙이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영 판단의 임무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차적 사법 심사의 대상을 절차적 주관적 요소로 판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보를 충분히 수집했는지, 고의는 없었는지 그렇게 한정함으로써 내용 심사를 막는 거죠. 1차 심사에서는. 그러니까 경영 판단에 세이프 하버, 일종의 안전함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미 경영 실패가 드러난 다음에 임무 위배를 판단하는 그런 법관에 의한 사후 심사의 편견을 막아보자는 데 기본 취지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상법 개정안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입법안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상정된 의안의 내용은 미국과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의 내용과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니까 그 문안 내용이나 조문 규정의 체계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